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비사업의 시행료 이유로 좀 보도록 하죠. 399페이지 정도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도시매축 환경 정비법. 정비법은 역시 도시, 군, 계획사업 중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정비법 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역시도 맨 처음에 뭐합니까? 계획, 항상 계획. 그래서 정비사업 할 때는 정비 기본 계획을 작성하죠.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해놓은 정비 예정 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시행자를 지정하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뭐 만들죠? 사업 시행. 그렇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인가받고 고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고 이 실시 단계에 들어오면은 단계를 두 번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자, 저번주에 이렇게 안전진단 정도까지 했었는데 오늘 사업 시행 이런 것들 39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 세 가지 비교할 때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뭐 언급만 하죠. 자, 사업의 세 가지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는데 개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총 네 가지가 있죠.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그리고 이 네 가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고 뭐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오피스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그런 데서 면적은 얼마까지?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 나오는데 시행자 공공이 주도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합니까? 조합! 만들어서 조합. 그래서 공공이 하는 거는 시장, 군수가, 민간이 할 때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안 만들고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뭐 시행자였고 그 다음에 오늘 402페이지 거기 4번에 요거 안 했었죠. 4번 402페이지에 4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하는 거죠? 조합이, 민간이.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래 민간이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나오는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공공이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 그래서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 8가지를 3개, 3개, 2개 이렇게 묶을 겁니다. 1번이랑 4번, 5번을 묶어두시면 됩니다. 1번, 4번, 5번. 그 다음에 2번, 3번, 6번을 묶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8번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은 민간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공공이 대신합니다. 공공이.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이렇게. 자, 1번에는 거기 천재지변 여기다가 미추. 천재지변. 그 다음에 아마 4번을 같이 묶었죠? 4번에는
지자체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과 거기 밑줄 병행. 그 다음에 5번은 순환 정비 방식 밑줄. 그래서 두 번째는 지자체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공공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세 가지는 천, 병, 순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 6번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자, 보면은 4번, 5번 요 세 가지, 다음 세 가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요걸 가지고 묶어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고시된 정비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계획 예정일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박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뒤에 뭐 밑줄 해놓으시면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는 추진위원회에 밑줄 하시고, 3년 동그라미 하시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그 뒤에 조합 설립 인가 밑줄 하시고 3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박스. 그 다음에 6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박스 하시고 취소 밑줄.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은 중요한 거 밑줄 하나 안 했구나. 2번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맨 마지막에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은 제외 밑줄. 자, 4번은 정비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거기 적혀 있는 거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3년.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까지 각각 3년. 안에 안 하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하겠다라는 거죠. 공공이. 그 다음에 6번은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 취소.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8번에는 면적 2분의 1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면적 2분의 1. 그래서 거기 7번 한번 볼까요?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밑줄, 거기 박스, 면적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과반수과 시장군수 등 또는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때. 그 다음에 8번에 해당 정비구역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시장 구수나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때. 이렇게. 그래서 7번에 나오는 면적 2분의 1은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죠. 그 다음에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동의한 때입니다. 동의한 때. 그 다음에 8번은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역시 공공이나 주공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요청한 때. 이렇게.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병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이렇게.
천병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2. 이렇게. 지금 당장 외우긴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외우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어놓고 듣고 까먹고 하는 겁니다. 듣고 까먹고 이렇게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우리 이제 개발법에서도 요 비슷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 개발법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까먹어야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2분의 1 병행 이렇게 2배라고 했습니다. 2배.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업 시행계획인가가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렇게 설명드린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노트에 빠져 있을 텐데 그 개발법의 시행자를 변경하는 거는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조합 앞에 쪽에 보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고를 때 암기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공공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천, 병, 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기출문제에 이 면적 2분의 1을 면적 3분의 1 이렇게 바꿔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2분의 1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 가로 3번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이제 조합이 필요가 없겠죠? 해서 그 고시의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공공이 사업할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라는 게 가끔 나왔었는데 이게 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운수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내지는 민간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지정개발자라고 합니다. 1번은 우리 아까 천병순의 천이죠. 천.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4번에 적혀있는 거.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근데 여기서도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죠. 재건축 사업은 제외. 이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는 이유가 우리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사익적인 측면보다는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거의 100%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지역, 낙후된 지역에서 이 지역을 좀 개발을 하는 건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의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우리 집이 낡아서 그 집을 고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사익이죠. 즉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든 말든 공공은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나중에 이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 뭐 작다 이걸 가지고도 몇 가지를 끌어낼 건데 이런 것들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아까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사익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거기 403페이지 맨 밑에 3번은 위에 없던 겁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이 사람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법인,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을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정개발자가 뭐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대행자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요약 강의 가서 하도록 하죠. 우리 개발법에서도 대행이 있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07페이지 시공자 선정 방법은 제가 사업 3가지 비교할 때 했습니다. 조합의 시행자 할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조합이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들죠.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각각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보죠. 408페이지.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원칙은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그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조합원이 100명 이하라고 돼 있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조합원이 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다른 것들은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하죠? 20인 미만일 때. 사람이 좀 작죠? 그러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 규범이 있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각각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근데 가로 4번 두 번째 줄에 거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시공자를 시장, 군수 등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로 5번에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이 시행을 할 때는 나중에 좀 있으면 주민대표회의라는 게 나올 겁니다. 조합하고 나서 그 주민대표회의라는 데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추천받은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410페이지 조합이 나오죠. 아, 중요한 겁니다. 이제 조합. 우리 개발법에서 조합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자,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개발법에서 배웠던 조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개발법 조합이든 정비법 조합이든 법인이기 때문에 둘 다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조합을 만드는 시기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때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자, 개발법에서는 조합 만들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7명. 자, 정비법에서는 5명이 모입니다.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승인 받습니다. 승인.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은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정비사업을 민간인이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내 거 원래 얼마인지, 내가 받게 되는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권리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첫 번째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 설계자.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합 설립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동의서의 친구. 동의. 우리 개발법에서 조합 만들 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이 얼마였습니까?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여기서 또 역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 요건이 나옵니다. 자, 조합을 만드는 사업이 뭐가 있죠? 재개발이랑 재건축.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재개발이랑 재건축.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이 있고, 재건축 사업에서의 동의 요건이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단지 안에서의 동의 요건이 있고, 단지 밖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 때는 단지 밖에서의 동의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의 동의 요건인데, 먼저 재개발에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랑 면적의 2분의 1. 제가 이렇게 안 쓰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안에서 할 때는 일단 각 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이제 분의 빼겠습니다. 4분의 3, 그 다음에 면적의 4분의 3. 그 다음에 밖에서 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합니다. 이렇게. 요게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 가끔 가로놓기 문제나 뭐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외워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에서 조합 만들 때는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인데, 여기는 앞에 나오는 게 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지금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도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도 소유자 4분의 3. 일단 소유자 4분의 3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뒤에 면적이 바뀝니다. 면적이. 이렇게 외워보죠. 갑이랑 을이 있습니다. 얘네가 대학생인데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죠. 대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이제 호프집 가서 맥주 뭐 10,000cc 이런 거 하나 시켜놓고 안주 막 이만큼씩 나오는 거 하나 시켜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이제 택시 타고 갈 돈은 없으니까 이제 버스 막차 시간이 되면은 버스 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랑 을이 버스를 타러 갔는데, 얘네는 되게 친한 애들이라가지고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지도 다 아는 사이죠. 그래서 갑이 먼저 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을이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지 아니까.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냐면 을은 4,321번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 갑이 저게 4321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게 431? 그러니까 을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갑자기 꼬장을 핍니다.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에서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러면서 4343 타고 갈 거예요. 4343. 그러니까 갑도 이제 술 좀 많이 취했죠. 잘못 들어가지고 왜 4332 타는데 이렇게. 자, 제게 4321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안 가? 안 가. 꼬장을 피우면서 안 가. 4343 탈 거야. 그러니까 갑이 다시 왜 4332 타는데? 이렇게. 두 문자를 대화체로 만드는 이렇게. 재개발은 4321 이렇게. 제가 분수로 안 쓰는 이유는 시험에는 무조건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일단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체질적으로 되게 싫어합니다. 4분의 3 이런 숫자 보기도 싫어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321, 4343, 4332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그대로 딱딱 찍으면서 읽으면은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분수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가끔씩 이렇게 낼 수는 있지만, 요거는 분의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분수로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에서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여기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래서 안 가. 이게 중요해. 안 가. 안에서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 다음에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 그 다음에 밖에서
단지 밖을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밖에 있는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받은 걸 들고 이제 뭐하러 갈까요? 그렇죠. 인가 신청하러 가야죠. 똑같습니다. 개발법이랑 인가 신청하러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거 누가 해줄까요? 시장, 군수 등. 그렇죠.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 시장, 군수 등. 이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합니까?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죠. 법인이니까. 등기를 한 때 비로소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이거,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역시 여기도 총회라는 게 있겠죠. 총회의 구성원은 조합원들이 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개발법에서는 누가 조합원이 됐죠?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여기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아까 사업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재건축 사업은 이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냥 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와. 하기 싫으면 팔고 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라는 걸 두겠죠. 대의원회. 개발법에서는 대의원회가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렇게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이 의사결정을 한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겠죠? 그게 조합장,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 사람들 묶어서 뭐라 부르죠? 임원. 그렇죠. 임원. 자,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라는 게 나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우리가 다 배웠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요건 똑같은데 하나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가 경과하지 않았답니까? 거기 동그라미 10년. 작년까지 5년이었는데 이게 작년 후반기 때 바뀌었습니다. 10년으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1번부터 4번까지는 결격사유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추가되는 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도 당연히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항상 결격사유 나올 때마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새로 생긴 게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 쓸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책을 보면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 그래서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영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임원들은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자격 요건인데, 자,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는 언제 자격을 상실할까요?
다음 날은 개발법이었고 정비법은 당연 퇴임합니다. 당연 퇴임. 보통은 당연 퇴임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그 개발법의 다음 날이 엄청 특이한 거고 보통은 이렇게 당연 퇴임합니다. 당연 퇴임.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자, 여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고 나서 동의 후 그 다음에 요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인가 전 동의 후 인가 전 동의 후 인가 전 동의 후 인가 전 이때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 이 창립총회 개최 시기는 이제 동의 후 인가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관을 여기서 확정합니다. 그럼 계략적인 정관의 초안은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즉 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준비 업무들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하는데 조합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추진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건 누가 개최할까요?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겁니다. 아직 인가 받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받는 것도 인가 받기 전에 하는 거니까 추진위원회가 동의받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정관을 여기서 확정하고 두 번째는 반장 선거합니다. 임원 선임. 임원 선임. 그 다음에 줄반장 선거하죠. 대의원 선임. 이러한 일들을 창립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대의원을 선임하고. 자, 개발법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는 이 정관에 대한 인가라고 해요. 정관에 대한 인가. 그래서 인가를 받기 전에 항상 정관을 확정을 해 놓습니다. 개발법에서 보면은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먼저 만들죠. 그 정관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거고 여기도 인가 받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해 놓고 확정된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정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허가받을까요? 신고할까요? 인가받을까요? 인가. 처음에 정관에 대해서 인가받았으니까 나중에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인가를. 이렇게. 그래서 조합에 대한 인가는 정관에 대한 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개발법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 근데 정비법에서는 여기 좀 더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410페이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거기 밑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네. 조합은 개발법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렇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밑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밑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뒤에 시장, 군수 등에게 뭐 받습니까? 승인. 네. 추진위원회는 승인 받습니다. 승인.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1번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이상? 5명 이상. 박스 안에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 모여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몇 줄? 는 그 뒤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몇 줄? 다만 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라는 거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됐고 4번 정비사업에 대해서 밑줄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밑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저번 주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있었는데 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죠.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 후속 조치들이 일정 기간 안에 안 따라붙으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었는데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몇 년이었죠? 2년.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은 3년.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3년. 그거 지금 보신 거. 공공지원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3년. 이렇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나오죠.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여기 밑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병행합니다. 설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사업 시행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사업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달라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여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인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한번 읽어만 두시오.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 만들고 동의서 받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하는 일들. 그러니까 조합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이 추진위원회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보시면 4번만 잠깐 보시고 4번.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중하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조직이 나오는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밑줄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둡니다. 이사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법 제41조 3항을 준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조합 임원 선출은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장을 뽑는 거 요것도 이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얼마 전에 치렀던 그 국회의원 선거 누가 관리하죠? 선거관리위원회.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자체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원회가 아파트 조합장 뽑는 선거를 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리가 너무 심하니까. 비리가. 그 헌법기관이 아파트 조합장 뽑는 선거를 관리를 합니다. 비리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추진위원장 뽑을 때도 요거 선관위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조합장 그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들어지면은 그 지역 교도소에 방 하나 비워놓는다고 했죠. 좀 있으면 들어온다고 비워놓으라고. 조합장 되면은 일단 거의 구속이죠. 그만큼 이권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따로 안 보셔도 되고 4번 5번까지 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인데 그 가로 1번 이런 건 됐고 2번 3번만 보겠습니다. 4번에 가로 2번 3번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밑줄 조합이 포괄 승계. 그러니까 조합이 사람이라면은 조합이 탄생하는 시기가 등기한 때 성립하죠. 그러면은 요 추진위원회는 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아 단계에서 취득한 권리 의무는 사람이 출생하면 그대로 포괄 승계하듯이 요것도 태어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다 권리 취득한 거 이런 것들은 조합이 포괄 승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그 다음에 가로 5번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보죠. 5번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추진위원회는 거기 밑줄 동의 후 인가 전 거기 413페이지 밑에입니다. 저 밑에 쪽에 5번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해서 가로 1번에 추진위원회는 동의 후 인가 전 창립총회 개최 시기는 동의 후 인가 전 이때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동의 후 인가 전 다른 조합에서도 이 창립총회는 다 개최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정비법에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정비법에서 시험에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밑줄 내놓으시고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밑줄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이상이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해서 1번 정관을 확정 밑줄, 그 다음에 임원을 선임 밑줄, 그 다음에 대의원 선임 밑줄. 그래서 정관을 확정하고 반장 뽑고 줄반장 뽑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밑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어느 회의를 가든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요거를 보통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의들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입니다. 이 100명이 A라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건의 의결 요건이 의결 정족수와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몇 명이 출석해야 되죠? 51명이 일단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몇 명이 찬성해야 됩니까? 26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라는 안건 통과. 근데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이면은 몇 명이 찬성해야 되죠? 최소 51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찬성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는 훨씬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좀 중요한 것들은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은 26명이 찬성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은 됐고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나오죠.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의무인데 시장 구수, 주공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즉 민간이 정비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는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죠. 20인 미만일 때 그때는 조합 안 만들고 사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민간이 사업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신청 시 동의 요건. 재개 432일 있죠? 재개 432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가로 3번에 동의 요건. 단지 내 아니죠. 안에서는 안 가. 안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 줄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밑줄. 세 번째 줄에 각동 그 밑에 줄에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안가 4343 4분의 3이랑 그 밑에 하나 둘 셋 밑에서 세 번째 줄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 안가 4343 왜 433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니까 요게 밖에 단지 밖에서는 세 번째 줄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3분의 2
왜 4332? 제게 4321? 안가 4343? 왜 4332? 이렇게 제게 4321? 안가 4343? 왜 4332? 이렇게 동요권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조합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 밑줄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그러니까 동의 요건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할 때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의무 이런 것들은 됐고 가로 6번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417페이지 동의 방법 보죠. 다음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거기 밑줄 지장을 나래. 우리 이제 공법상의 대부분의 동의는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은. 근데 여기서는 지장을 날인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그 좀 되게 낙후된 지역이겠죠? 그리고 그런 데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해가 어스름하게 질 때 이제 어떤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서류를 갖다 내려면 야 여기 인감 도장 좀 찍어 이런 동의 좀 해달라고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 제출해 이러는 거죠. 그 인감 도장을 보통 어떨 때 사용하죠? 비싼 거 팔 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제출하고 이러죠. 근데 갑자기 해지는데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종이 내밀면서 인감 도장 찍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의 위험이 있더란 거죠. 그런 데서 인감 도장을 계속 찍으라고 하니까 좀 유용의 위험도 있고 겁도 나고 동의를 받기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지장을 날인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유용의 위험이 없으니까 지장은 이렇게.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을 만들 때 동의할 때는 정비법에서의 동의는 지장을 날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어떤 동의들이냐면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정비법에 나오는 각종 동의들입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동의받을 때 자필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418페이지 거기 조문이라고 칸이 나오죠. 제가 조문 책에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우리 그 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죠. 그때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한다고 했습니까? 제외한다고 했습니까? 포함하고 공유일 때는 소유자 1명. 근데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동의했다 처리하면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양도를 하죠. 갑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을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갑.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그 다음에 동의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 라는 게 동의 방법이었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인데 거기 1번에 보시면은 밑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그 밑에 쪽에 2번 재건축 사업 밑줄. 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데 1번은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2번은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죠. 자, 이거 1번은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2번은 재건축 사업. 왜 나눠놨습니까? 왜 나눠놨죠?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다르니까. 근데 3번, 4번, 5번은 이제 공통 요소라는 거죠. 이렇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는 한 명. 네, 공유는 한 명. 다만 이하는 일단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죠. 그럼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네. 네. 그래서 나의 토지의 밑줄 지상권이 설정. 그 줄 맨 끝에 대표하는 1인. 토지 소유자랑 즉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그 중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탑 다 1인이 다수 밑줄.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몇 명으로 봐줄까요? 한 명. 그 밑에 줄에 1인으로 산정. 다만 이하는 또 좀 놔두시고. 그 다음에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밑줄,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공유자, A, B, C라는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개의 필지 소지를 소유하고 있죠. 그럴 때는 몇 명으로? 한 명으로. 네, 한 명으로. 그 밑에다가 하나 써놓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랑 아까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했죠? 한 명.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이럴 때는 거기 사례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례에 안 나와 있으니까 원칙대로 각각. 그러니까 원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각각이 소유자가 돼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예외적으로 대표하는 한 명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각을 소유자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보시면은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일 때는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이 둘 이상,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몇 명? 한 명.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공유한 자가 동일한 경우 몇 명일까요? 한 명. 네, 그렇습니다. 공유일 때 한 명,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명,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한 명. 이렇게 3번.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밑줄. 취득. 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하죠.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갑.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갑이 동의를 했으니까 양수인도 그 마지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및 건축물 관리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밑줄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그 등기부에 보니까 뭐 나카무라 이렇게 나카무라 이런 토지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을 적산토지라고 하죠. 적이 남겨두고 간 토지라고 해서 이걸 적산토지라고 합니다. 적산 건물, 적산 토지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적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을 적이 남겨두고 간 토지라고 해서 적산 토지, 적산 건물, 적산 주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이 나카무라 돼 있는데 나카무라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주민등록번호에 기재도 없고 현재 그때 주소랑 지금 주소랑 상이하게 다를 때 이런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국공유지 밑줄 하시고 관리청을 소유자로 산정한 것.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한번 보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그 다음에 1번지 토지는 갑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지 토지는 역시 갑이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갑이 소유하고 있죠. 3번지 토지 갑은 여기다 하죠. 그 다음에 2번지 토지는 을이 토지 소유를 하고 있고 지상권자로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지는 정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지 토지는 A, B,
C라는 공유자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건물도 같이 A, B, C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지 토지는 역시 또 갑이 소유를 하고 있고 6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나카무라? 나카무라 말고 김정은? 소재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도 없고 뭐 위로 올라갔다는 소문은 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7번지는 광명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죠. 이렇게 요까지는 기출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자, 몇 명인지 살려보죠. 5명? 확실합니까? 6명? 네, 보죠. 자, 갑이 1번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5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죠. 이럴 때 몇 명? 1명. 그 다음에 2번지 토지는 을이랑 병이, 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상권자 병이 있죠. 이럴 때는 대표하는 1명. 그 다음에 3번지 토지는 정이 토지 가지고 있고 무가 건물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각각. 그 다음에 4번지는 A, B, C라는 동일한 공유자가 토지랑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죠. 몇 명? 1명. 대표하는 1명만. 이렇게. 그 다음에 김정은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 어떻게 하죠? 이 관리청을 소유자로 봐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이렇게.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419페이지 거기 밑줄 친 5번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법 12조 2항 및 36조 1항 본문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해서 1번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밑줄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2번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밑줄 30일까지만 철회. 원래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한데 이 동의들은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 가에 보시면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우리 앞에서 정비구역 아까 2년, 3년, 5년 안에 안 했을 때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연장을 요청하거나 해제 요청할 때 둘 다 30% 이상의 동의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동의. 그 다음에 나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랑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근데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면은 다만 나목의 동의. 즉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입니다. 나목의 동의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밑에 줄에 창립 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밑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원칙적으로 동의를 철회하는 거는 뭔가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를 합니다.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다만 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랑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하죠. 근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3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나면 철회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 군수 등에게 철회서 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 서명을 적은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거기 첫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줄에 동의 상대방 및 시장 군수 등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밑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철회를 하려고 하죠. 두 군데다가 보내줍니다.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 군수 등에게 발송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밑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 그 다음에 4번에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의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시장 구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에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동그라미.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역시 또 사례로 설명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아까 두 군데다가 보내줬습니다.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어디다가 보내주죠? 동의의 상대방이랑 시장 군수 등에게. 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받고 있죠? 그러니까 동의의 상대방은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에게 철회서를 발송을 합니다. 두 군데다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경우 이렇게 되죠?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즉 시장, 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이 철회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요거 철회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철회의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친 거? 빠른 때. 자, 보죠. 갑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발송한 날이 4월 20일이라고 해보죠. 4월 20일. 그리고 시장, 군수 등에게 도달한 날은 22일.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는 24일 날 이 사실이 도달을 한 겁니다. 우편이. 그 다음에 이 시장, 군수 등이 요걸 받아가지고 철회서를 받아가지고 철회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한 날이 23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언제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빠른 때죠. 빠른 때인데 거기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의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며칠이죠? 여기서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24일. 요거랑 그 다음에 또는 시장, 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는 며칠입니까? 23일. 중 어떨 때? 23일이 정답.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날짜를 저는 4개를 써놨는데 거기서는 아마 날짜가 3개 정도 써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교해야 되는 날은 시장, 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랑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도달한 때, 중 빠른 때 23일과 24일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빠른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필요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하면 지장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인감 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의 재사용 특례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수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조합이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됐다가 야 우리 사업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해산했다가 조합을 다시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동의했던 사람들 있겠죠. 그 동의서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동의서는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원래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의 목적이 다르면 안 되겠죠.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추진하던 사업이 있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 10년 있다가 사업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3년 안에 사업을 할 때 그때는 원래 동의한 사람 중에 그 동의서들 중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에 대해서는 이걸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21페이지 보죠. 조합은 성격이 법인입니다. 법인. 역시 개발법 조합이든 정비법 조합이든 법인. 그 다음에 조합은 인가받은 때 성립합니까? 등기한 때 성립합니까? 등기한 때 해서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한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조합의 명칭에는 거기 밑줄 정비, 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편 그 날라올 때 항상 무슨 2구역, 1구역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다른 조합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아니면 개발법상의 조합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는 이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비법 좀 너무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숙제 그 부동산 가가지고 분양권 좀 하나 사오십시오. 보통 저 같은 극빈층 아니고서는 집에 한 현금 5, 6억씩 쌓아놓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농지법 같은 거 수업할 때도 보면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앞에서 맨날 졸시던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맨날 국계법하고 정비법하면 맨날 졸다가 농지법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분은 100%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렇게 정비법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조합원이 한번 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듣기가 수월할 겁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 좀 서울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경기 외곽 지역에 저 동탄 이런 데 미분양 난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사오던지.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자,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이게 중요하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누구만? 동의한 자만. 근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밑줄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일 때는 역시 한 명. 그 다음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데 아버지 하나 가지고 있고 엄마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 하나 가지고 있고 한 명으로 봐줍니다. 한 명으로 조합원을. 그래서 독립세대를 구성을 하는 거죠. 2개 받으려고. 이렇게. 다 밖에 나가면 쓰는 겁니다. 지금 시험이니까 짜증나고 이러는 거지. 밖에 나가면 다 쓰는 겁니다, 이게.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쪼개가지고 여러 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역시 한 명. 이렇게. 다음 페이지. 안 쉬고 하려고 했는데 양이 조금 되니까 조금 더 설명할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죠. 422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